안녕하십니까, 송갑철입니다. 오늘도 일주일이 채 안 됐는데 번외편 2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갑자기 번외편을 만들게 된 동기가 좀 있는데요. 뭐 그 이유를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6년 전에 만들었던 그 프리시머를 위한 항공 차트 그 연속 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비행 차트를 그 차트에 대한 내용을 보자 하는 건 아니고요. 비행 계획서 어떻게 만드나, 그 다음에 그 내비게이션 로그, 줄여서 내부 로그라고 하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뭐 이런 걸 실제로 작성해서 비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저는 비행기 관련 면허증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돌팔이고요. 다만 비행기가 좋아서 플라이 시뮬레이터 많이 했고,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좀 본 건 있고, 그래서 우리 특히 그 풀시머들은 아무래도 직업이 아니고 그 실제 비행기를 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심각하게 공부를 하지 않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가볍게 이런 것도 있구나, 이 정도를 설명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실제 파일럿을 준비 중이시거나 뭐 현재 그 실제 비행을 배우고 계시는 분이 이 영상을 접하신다면 지금 바로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제 비행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발표 먼저 합니다. 예, 오늘은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또는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저는 좀 방금 전에 이제 실제 비행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무시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그 계속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뭐 도움이 전혀 안 되진 않을 겁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다시 그 교관님, 인스트럭터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신다거나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인스트럭터께 그 좀 더 그 컨펌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비행을 하고자 하는 루트는 기본적으로 아무튼 이거 LA 동네 위쪽인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역시 스카이 벡터의 제목 빼겠습니다. 스카이 벡터의 로우 차트입니다. 여기 로우 차트는 여기 그냥 월드 로우도 있고 인라우트 L3 뭐 이렇게 나오는데, L하고 번호 있는 거는 이제 그 종이로 되어 있는 차트의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걸 다 합쳐놓은 게 이거기 때문에 그냥 월드 로우로 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가고자 하는 데가 이 LA 북쪽의 동쪽이냐 북쪽이냐, 아무튼 여기에 이거 왜 이래, 디파추어가 KSBD. 지난번 그 번외편 1편에서 샌버나디노 공항을 했었죠. 바로 거기입니다. 그리고 KSBA가 세나베바라라고, LA, 여기가 LA예요. 여기 복잡한 데가 여기가 LA고, 요쪽 공항에서 요렇게 가는 어림 잡아서 지금 여기 디스턴스가 131마일이고, 대충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고 하는 이 정도. 여기는 스피드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자, 이 공항에서부터 이 공항까지, 잠깐만요. 요거 좀부터 틀어놓고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네, 여기까지 어떻게 어느 경로를 거쳐서 가야 되나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복잡한 항로들 중에서 실제로 보면 꽤 복잡하죠. 특히 이렇게 대도시 주변일수록 아무래도 좀 더 복잡하고, 미국 전체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 한가운 쪽은 이 중부지방은 그 인구 밀도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좀 한가합니다. 다시 동쪽으로 가면 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뭐 뉴욕이나 이런 쪽 가면
엄청 또 이렇게 번잡해지죠. 좀 더 갈까요? 점점 번잡해지는 게 보이시죠? 네, 뭐 이게 지금 오늘 뭐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지금 다 로우 차트인데 그렇습니다. 또 작게 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미국 동부 뉴욕 근처 여기 굉장히 복잡하고요. 여기 그다음에 어디냐 여기 이제 그 우리 뭐 미시간 같은 게 있는 그 일리노이가 있는 시카고가 또 복잡하고 이쪽 중부지방은 아무래도 좀 한적하죠. 다시 왕창 와서 여기 아마 로키 산맥 있는 근처는 좀 더 한가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안선으로 다시 보면은 뭐 이쪽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여기가 로스앤젤레스 이러는데 아무튼 이 복잡해요. 그러면 이런 루트 중에서 물론 대충 봐서 뭐 여기서 뭐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은 되죠. 그렇죠? 뭐 그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특히 이런 대도시 주변에서는요. 어, 그러니까 관제 기관 뭐 항공국 정도가 된다고 FAA가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 뭐 항공청, 항공국에서 야 이렇게 다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이런 루트를 가시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권장 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장 루트가 모든 곳에 다 있는 건 아닌데 대도시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공항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이 근처만 해도 여기 초록색으로 조그마한 글씨들이 있는 거 여기 볼까요? 여기도 공항, 여기도 공항, 요것도 공항, 요것도 공항, 요것도 공항, 공항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뭐 그 만들기도 그 번거롭고 그러니까 이 대도시 주변에서는 그 항공국에서 권장 루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 권장 루트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찾아보는 과정부터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는 그 공항 코드는 SBD, 샌버나디노 그리고 SBA, 세나베바라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짖네요. 그러니까 요 페이지 뭐냐면 FAA예요. FAA의 Preferred Route 찾는 그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요 위에 주소가 있는데 뭐 이 정도는 검색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FAA Preferred Route 이렇게만 찾으시면 나올 거고요. 여기 SBD,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K자 안 붙여도 돼요. 데스티네이션은 SBA였죠. 아나베바라. 자, 이렇게 두 개만 놓고 찾으면 그 루트 타입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 하이, 로우, TC. 자, 지금부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TC예요, 사실은. TC를 찾는다고 명시하지 않아도 이 서치를 해보면 이렇게 뭐가 나와요. 이렇게 뭐가 나왔죠. 지금 보면 그 오리진 데스티네이션이 SBD, SBA 이름은 저 코드가 비슷하지만 뭐 그냥 보십시다. 그 라우트 타입이 TC라고 나왔어요. 그 TC가 뭐냐면 타워 인라우트 코스인가 그렇습니다. 타워 인라우트 C자가 뭐였죠? 저도 갑자기 헷갈리네요. 어, 예, 그렇고요. 그게 코스였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러고 여기 보면 이제 넘버 1, 2번이 있는데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에어리어에 보면 SBD 이 출발하는 거 그게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많은 동네가 다 여기서 노는 거예요. 요거를 커버하는 그런 경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뭐가 복잡하고 뭐 그런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하면 되죠. 예, 그리고 엘티튜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JM80이라는 거랑 PQ60이라는 게 나와요. 이건 또 뭔가 처음 보시면 다 헷갈릴 겁니다. 이게 아는 사람들은 금방 보이는 건데. 그다음에 라우트 스트링에 보면 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이트 말고 이건 지금 FAA의 사이트고요.
민간 사이트도 있습니다. myflightroute.com 다시 myflightroute.com 이라는 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거기서 TC 루트가 있다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타워 인라우트 컨트롤입니다. 코스가 아니라 타워 인라우트 컨트롤. 요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게 뭐냐면 이 특히 이 LA 동네 타워 인라우트 컨트롤 요렇게 커버합니다. 요렇게 여기 보면 락스는 되게 큰 공항이지만 요 근처에 있는 공항들끼리 움직일 때는 그러니까 적어도 한번 그 권장 라우트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걸 먼저 찾아볼게요. 요거 보시면 디파처 에어포트가 SBD 여기 보면 SBA 여기 두 개죠. 착 나왔어요. 자, 그 두 개의 루트가 보이네요.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ONTP 16이라는 라우트, ONTP 17이라는 라우트가 있고, 요런 라우트가 있고, 요런 라우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 PQ60이라는 엘티튜드가 있고, JM80. 이건 또 뭐 처음 들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JM-PQ는 뭐냐면, 요렇게 그 비행기의 종류, 등급을 구별해 놓은 거예요. 대충 보면 Q는 난 제트, 크루즈 스피드가 189노트 이하. 대충 보면 프로펠러 비행기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좀 비교적 느린. 그 다음에 P는 난 제트인데 크루즈 스피드가 190노트보다 큰 거. 즉 제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190노트 이상이 되는 그런 빠른 비행기들이 있어요. 되게 쌍발기 정도 됩니다. 이거 외발기에는 그런 거 그 단발기에는 그런 게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그리고 M은 터보 프랍 달린 그 센 비행기죠. J는 그 제트 파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객기 같은 또는 비즈니스 제트 같은 그런 게 되겠죠. 그런 등급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세스나나 뭐 그런 수준의 비행기 그런 급의 비행기를 몰겠다 그러면 Q가 되겠죠. Q를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딱 남습니다. 루트는 이렇게 간대요. 이렇게 PDG가 아마 지난번 번외편 1에서 보면 파라다이스 뷰어리였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일단 카피해 놓겠습니다. 뭐 어딘가 쓸 것 같아요. 여기 카피라는 게 있구나. 이거를 스카이 벡터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거 60이라는 말이 붙은 거를 봐서 파일 알티튜드 즉 제출하는 그 고도가 6000피트예요. 그러니까 6000피트를 권장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myflightroute.com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게 금방 착 하고 튀어나왔어요. 이게 TC 라우트예요. 자, 그렇고 스카이벡터라면 그럼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게 자동으로 연결된 거예요. 좀 그 링크 받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의 그 SBD, SBA하고 여기 보면 다 여기 이게 다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 루트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근데 보면 여기 보면 그 모든 웨이포인트들이 다 나왔죠. 웨이포인트 여기 동그랗게 점점점점 되어 있는 이거. 우리가 근데 보통 우리가 플라이트 플랜에는 이런 거 안 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그 항로 이름을 쓰는 거지. 그 항로 이름을 쓴 게 아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경로 부분을 아까 카피해 놓은 거로 대체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뭔가 좀 정리된 느낌이죠. 그렇죠?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항로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항로를 찾는 거고요. 대충 보면 아무튼 서쪽 방향으로 주로 갑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저 풀심하시는 분들은 발심이라 하는데 플라이트 플랜을 제출을 하잖아요. 그 플라이트 플랜에 제출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요 용지에 보면
거의 우리가 발심해서 지출하는 거랑 똑같아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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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이가 여기 플라이트 플랜인데 이거를 미국 말로 하면은 그 미국식으로 하면 FSS 플라이트 서비스 스테이션에 각 공항마다 있는데 IFR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VFR 하려고 그러면 제출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식적으로. 그 권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이 플라이트 플랜대로 비행을 시작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한 1시간 비행하겠다고 한 비행기가 그 다음에 착륙했다는 얘기가 없어. 그러면 수사자는 구조대가 이제 뜨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 그런 계획조차도 신고하지 않고 VFR 비행을 할 수 있는데 신고하지 않고 비행을 하면 이 비행기 어디 가다 떨어져 가지고 뭐 하루 뭐 조난을 당해도 누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를. 그렇겠죠? 그런 이유로 그 플라이트 플랜을 공식 기관 여기서 말하면 FSS 플라이 서비스 스테이션에 제출하기를 권장합니다. 그 제출할 때 대개 이 종이 한 장 제출하면 됩니다. 이 종이. 그나마 이 종이도 잘 제출 안 하고요. 전화 걸어서 합니다. 전화도 잘 안 걸고요. 클리버러스 딜리버리에다가 그냥 그 AT&T 무선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모든 방식이 다 그 억셉터블한 즉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기 쓰여지는 내용들은 뭐 다 아직 그 특별히 설명 안 드릴 거고 IFR이고 비행기 그 레지스트레이션 넘버일 거고요. 이건 뭐 비행기 타입이고 그다음에 스페셜 리퀴먼트라는 건 여기 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A라고 한 거는 A, DME 이렇게 써 있잖아요. 트랜스폰더가 있고 알티메터 인카우팅 케이퍼빌리티 이게 그 뭐냐면 그 우리 코드 C 코드 찰리라고 하는 거 스쿼크 찰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고도 표시가 관제 레이더에다가 되는 거 뭐 요새는 그 스쿼크 시에라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되게 여러 가지가 발전된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IFR 정도 하려고 그러면 요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VOR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GPS가 있고 GPS 그 수신기가 있으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저 가민 그 G1000이라든지 뭐 G530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건 알레브도 가능하거든요. 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있는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코드가 달라집니다. 아무튼 그거는 이제 그 비행기마다 다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트루 에어 스피드가 어느 정도 될 건지 뭐 대충 이거 뭐 딱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에 디파처 포인트가 여기고요. 언제 출발할 거냐? 요게 보면 그 프로포즈드 내가 몇 시쯤 출발할 거다라는 거를 쓰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 줄누리가는 그 UTC죠. 그 표준 시간으로 쓰는 거고 액추얼은 여기 쓸 수가 없겠죠. 실제로 뭐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뭐 심지어 캔슬할 수도 있고 크루징 알티튜드는 뭐 여기다 써주는데 아까 그 라우트 찾은 거 보면 6000이라고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요. 라우트 오브 플라이트 그 중에서 요구한 대로 여기 있는 대로 그거만 거기다 붙여주면 돼요. 시드 그다음에 그 가끔은 그 시드나 스타를 여기다 넣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세스나급의 비행기들은 시드 스타를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순항 고도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시드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뭐였죠? TC라는 거, 택 라우트의 TC, 어, 타워 인라우트 컨트롤이라는 거를 왜 만들었냐면 우리가 그 좀 큰 비행기들, 여객기들, 에어라이너들을 그 시뮬레이션이든지 어디든지 조종을 하면은 당연히 우리 관제의 단계가 뭐 그라운드 어쩌고 해서 타워 다음에 디파처 다음에 센터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 센터까지 가질 않아요. 이 조그마한 비행기들은 그 높이가 안 됩니다. 그 순항 고도를 뭐 세스나가 그 서비스 실링 즉 실제로 가능하다고 하는 고도가 14,000피트 정도 되기는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뭐 14,000피트 올라가면 숨도 가빠지고 그러는데 굳이 올라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대개 10,000피트 이내에서 비행을 하고 그러다 보면 10,000피트 이내는 아예 센터 주파수 자체를 갖지도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이 꼭 타워는 아니겠지만
파워 인아웃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그 라우터 종류 이름을 붙였어요. 뭐 거기까지 되어 있고요.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렇게 이제 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뭐가 많죠. 그 포인트가 많았는데 그거는 런 식의 그림에서 다 생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제출을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뭐 그다음에 그 또 하나 써줘야 될 거는 이게 뭐냐? 이거 데스티네이션이 있고요. 데스티네이션.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디파처 포인트는 여기다 제출할 거기 때문에 SBD가 어딘지 얘기 안 해줘도 되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어디를 갑니다. 그럴 때 그 사람마다 가는 목적지는 무지무지하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나마 비슷한 동네니까 여기 계신 모든 그 관계자분들이 SBD가 어딘지는 잘 알 거라고요.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근데 미국에 그 수많은 공항이 있는데 좀 멀리 간다고 생각하면 그게 그거 어디 있는 공항인데 이름도 못 들어본 공항일 수 있잖아요. 코드만 가지고는. 그 친절하게 여기 사나베바라 이 발음이 맞나 모르겠어요. 그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 이렇게 써주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구만 이렇게 알 수 있겠지. 예를 들면 갑자기 여기서 뭐 아리조나에 있다든가 뭐 여기 뭐 텍사스에 있다든가 그 정도만 알려주셔도 좀 보는 분들이 못 들어본 잘 모르는 공항이라도 거기까지 가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비행 시간 인아웃 시간이고요. 리마크는 뭐 쓰실 거 없으면 안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연료의 양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그 양, 무게가 됐든 부피가 됐든 그 양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하나는 이 연료로 몇 시간 날 수 있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0426 4시간 26분이라고 하는 거는 제 마음대로 쓴 게 아니고요. POH 파일럿 오퍼레이팅 핸드북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양으로도 나와 있고 시간으로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 에어포트는 이거는 만약에 여기에 착륙이 어떤 이유든지 불가능할 때 내가 여기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조건이 있어요. 이거를 안 써도 되는 조건은 여기가 비교적 날씨가 좋다고 할 때요. 즉 특히 예정된 착륙 시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의 그 예보가 어느 정도 좋으면 이걸 안 써도 됩니다. 근데 그 어느 정도 좋지가 않으면 실제로 거기 IFR로 내릴 수 있다고 해도 이걸 써줘야 됩니다. 어떻게 나빠질지 모르니까. 그 규정이 뭐 1, 2, 3 룰이라고 해가지고 있어요. 대충 보면 예정 시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에 그 다음에 뭐였더라 그 구름이 지상고도 지상고도로 2000피트 이상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 2, 3마일 3스태투 마일의 시전거리가 확보돼야 되고 다시 그 예정 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에 2000피트 이상의 구름고도 실링이라고 그러죠. 그 2000피트가 확보돼야 되고 그 다음에 3스태트 마일이 정도의 예상이 나오면 그보다 좋은 예상이 있으면 이거 안 써도 되고요. 그보다 낮은 상황이 예정되어 있으면 그때 실제로 그게 여기에 그 랜딩 미니마는 아니거든요. 그 랜딩 미니마가 괜찮아서 착륙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올터너티를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이걸 신고하려고 그러면 이 경로도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골치 아프죠. 그것도 또 이제 신경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뭐 사람으로 쓰고 몇 명 탈 건지 이 넘버 오버로드래. 넘버 오버드인데 요거 지난번에 제가 그 관제 용어 말씀 그 강좌 올렸을 때 아무튼 이걸 미국 사람들은 넘버 오브 피플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특히 메이데이 하면은 그 뭐 우리 저 엔진에 불났다 아니면 뭐 환자 발생했다 뭐 조종사가 죽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뭐 이런 등등의 사고일 때 반드시 관제탑에서 물어봅니다. 두 가지 물어봅니다. 하나는 남아있는 연료의 양이 얼마냐. 그리고 넘버 오브 소울즈 SOUL 즉 그 영혼의 숫자 그 넘버 오브 소울즈가 좀 부드럽게 표현한 걸 거예요. 넘버 오브 피플이라고 안 하고 넘버 오브 패신저 앤 크루 이렇게 안 하고 넘버 오브 소울즈라고 하는데 그때 저는 그렇게 들으면 그게 더 찜찜해요. 아무튼
두 사람 탈 거다. 그다음에 컬러 오브 에어크래프트 대개 이제 뭐 화이트 이렇게 다 안 쓰고 W 쓰고 그다음에 뭐 한 반쯤은 파랗게 칠했다면 블루니까 이렇게 쓰고 아니면 그냥 화이트만 써도 되고 뭐 실제로 빨간 비행기 뭐 R만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데스티네이션 컨택트 이건 뭐 옵셔널이라니까 알아서 안 써도 되겠죠. 자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뭐 옆에 그 음, 노탄 같은 거 있으면 그 이제 적으라고 있는 칸이고요. 아마도 종이를 이게 종이로 되어 있는 걸 실제로 쓰신다 그러면 여기에 그 우리 클리어런스 받으면 그 클리어드 투 어디 그다음에 그 뭐냐 그 런웨이 배정 받고 또 뭐 있죠? 어, 그 라디오 주파수 받고 그다음에 엘티튜드 받고 프리퀀시 받고 그러니까 클리어런스에서 받아 적을 만한 걸 여기다 적어도 되고요. 그걸 보통 크래프트라고 그러죠. 크래프트란 말 들어보셨어요? C, 클리어런스, R이 뭐더라? R이 라우트. 그러니까 어디로. 그 처음에 라우트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시드 불러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대개는 에즈 플랜드 또는 플랜드 라우트 이렇게 하고 A는 altitude 어디까지 올라가라. 그다음에 F frequency 뭐 디파처 프리퀀시 얼마 T 크래프트의 T가 뭐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다음에 스쿼트 불러봐야지 트랜스펀더구나 T는 스쿼트 맨날 용어를 트랜스펀더로 안 하고 우리 스쿼트라고 그러니까 트랜스펀더 스쿼트 코드 적어야 되잖아요. 그 다섯 가지가 이제 주가 되는데 그걸 여기다 좀 적어보면 좋겠죠. 종이도 아끼고 그 다음에 이 종이에 여기는 이제 그 웨더 웨더를 찾아야 되는데 웨더를 찾는 방법은 참 다양해요. 요즘에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그 내가 출발할 공항 뭐 어디 갈 목적지 공항 그러니까 오리진 데스티네이션 이거 찾는 건 너무 쉽고요. 중간에 이 바람 정보 찾는 것도 참 쉬워요. 게다가 포캐스트까지 그 이제 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 보통 웨더가 나오는 거는 그 메타라고 그러잖아요. 메타 그 다음에 포캐스트가 나오는 거 TAF, TAF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들을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예를 들면 어디서 찾느냐면 제가 그걸 오픈해 놓지 않았네요. 에비에이션 웨더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미국은 미국 기준이에요. 우리나라도 항공기상이 있습니다. 항공기상국이 있고요. 그냥 기상청에만 들어가도 있고요. 뭐 항공기상이라고 검색해보면 잘 나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에비에이션 웨더라고만 검색한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미국 전체죠. 뭐 다 나오죠. 그 중에서 저를 뭘 보고 싶으냐면 우선 메타를 보고 싶어요. 메타. 근데 저희가 출발할 동네 이쪽이잖아요. 여기 근처로 보죠, 뭐. SBD가 있나요? 있겠죠. 아까 벌써 있었는데. 여기가 락스고, 그럼 오른쪽에 있겠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해 보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실려나? 뭐 너무 글자도 그렇고. 아무튼 나온다는 건 이제 여기 요거 다시 요 SBD를 클릭하면 이렇게 메타가 나온단 말이에요. 메타를 더 디코딩 해주는, 즉 이거를 잘 익숙하지 않으면 이걸 또 해석해주는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그거 뭐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거고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은 메타만 딱 보고도 알 수 있으면 이제 좀 익숙해지면 좋죠. 지금 여기서 오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람이 측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계가 측정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아마도 미국에서 작동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문 닫은 시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람 정보가 없네요. 아예. 그 바람 정보 있을 때 이게 제대로 나오겠죠. 이게 아예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10 스테트 마일 나오고 오버캐스트 016 1600피트의 오버캐스트는 굉장히 구름이 많은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특히 이 구름 때문에 지금 이곳은
이 여기 보면 색깔이 파란색이죠. 요 파란색은요. 파란색, 자, 이렇게 좀 이렇게 넓게 해서 볼게요.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어요. 이게 LA 동네가 왜 이래? 이상하네요. 이런 경우 많지 않은데. 이런 파란색은 그 파란색을 먼저 말씀드리기 아니라 사실은 초록색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초록색이 VFR 컨디션이에요. 지금 많은 부분이 사실은 초록색일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그쵸? 초록색인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마지널 VFR이라고 그래요. 마지널 VFR. 그게 무슨 뜻이냐면 BFR은 BFR, 이렇게 VMC라고 그러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VFR 메테오로지컬 컨디션, VMC 즉 시계 비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인데 좀 아슬아슬하다. 그런 여기서 마지널 BFR이라고 여기 있네요. 여기. 파란색은 MBFR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빨간색이면 그 VFR 비행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즉 계기 비행 조건이에요. 계기 비행 면장이 있어야만 이 공항에서 적어도 이착륙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이 정도는 현재 지금 날씨가 썩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뭐 구름 치고 비가 많이 온다 그런 뜻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구름이 낮다는 뜻입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다. 비가 오든 안 오든 간에. 자,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그 SBD 이걸 보시면 아무튼 이렇게 현재의 그 기상 조건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이트 플랜을 보통의 경우에 이걸 뭐 2, 3일 전에 짜두는 건 아니고 만약 2, 3일 전에 짠다면 그건 연습이고 실제 기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 가능하면 그 익숙해져서 이거를 그 현재 기상으로 맞춰서 짜야 되겠죠. 또는 현재 기상이 아니라면 메타가 아닌 거죠. 자, 이게 아까 여기도 보였지만 여기 우리 SBA 있잖아요. 여기는 다행히도 그 VFR이네요. 여기도 그 부분만 보면 뭐 바람도 비교적 잔잔하고 클리어 구름이 없네요 아예. 그렇죠? 요 뒤에 있는 거 요거 여기 리마크 뒤에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아마추어들 내지는 초보자들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이게 뭐 이건 헥토파스칼 정보고 여기 뭐 온도를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났고 뭐 그렇으니까 그런 거는 무시해도 좋고 요 앞에 것만이라도 대강 보실 수 있으면 훨씬 그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이 두 개의 정보를 제가 좀 미리미리 강좌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테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현재와 다르다고 왜 그렇게 되는지 따지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정보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디파추어에서 보면 뭐 헤이즈가 있는 거예요. 약간의 안개가 꼈고 스카이 클리어고 어, 6마일이고 그 시정거리가 그다음에 바람은 260에 09 이렇게 부는 거고 데스티네이션도 비슷해요.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클리어인데 9마일이고 200에 05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포캐스트는 그 혹시 이게 비행 시간이 4시간, 5시간으로 긴다 그러면 당연히 포캐스트가 길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타프라는 걸 봐야 되는데 타프 조금 이따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그 내가 원하는 그 착륙 시간에 포캐스트를 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비행 중에 고고도에서의 즉 내 순환 고도에서의 바람도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항로가 길면 순환 고도에서의 그 바람 여러 곳, 바람 정보 여러 곳, 그 정보를 다 찾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제대로 된 비행 계획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로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IFR 내비게이션 로그라고 요 이름으로 또는 줄여서 IFR 내브 로그라고 해서 검색해 보시면 이런 양식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 양식이 어떻게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서 이 조금씩 다른 것들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요 항목들이 조금씩 다른 것들이 버전이 많습니다. 뭐 다 관계 없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저한테 이 강좌를 요청하신 분이 사용하시고 있는 거로 추정되는 그 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거기에 맞춰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이게 뭐 조금씩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대동소이 하니까 알아서 쓰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작성하는 법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설이 좀 길었죠? 제 강좌가 좀 그렇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었냐면 이제 바람 정보, 그러니까 기상 정보 구하는 거 했어요. 그 다음에 기상 정보 중에서도 특히 오리진하고 데스티네이션에서는 메타를 본다. 특히 이제 데스티네이션은 메타를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이 착륙할 시간에 따라서 예상을 봐야 되겠죠. 예상을 뭐로 보는 거냐면 아까는 메타를 받고 이제 타프를 보는 거예요. 자, 타프를 보면 뭐 지금 여기가 SBA, 여기가 우리 착륙할 공항이에요. 산타베바라. 이거를 여기 보면 요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특히 몇 시에 발효된 거냐는 거. 요거. 그래서 이게 이제 당연히 그 표준시로 적혀져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쯤 할 건지를 착륙할 건지를 보고 그거에 맞는 걸 사용해야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요 시간대에 내가 착륙할 거라 그러면 그 정도 시간 정도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면 17일 1800이에요. 여기 보면 10, 월이라는 건 몇 월이라 할 때 그 먼스는 안 나오고 날짜 그다음에 1800시 그러니까 6시죠. 밤 6시인데 실제로 이 로컬 타임 밤 6시가 아니고 그 표준 시간 밤 6시입니다. 그때 예상되는 게 요거죠. 170 방향에서 윈드 170 S6 그다음에 프리베일링 비저빌리티 6마일 오버캐스트 025 025면은 2500피트의 구름이 꽉 찬 거예요. 꽤 구름이 낮은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오버캐스트 200 020이네요. 이거 2000피트의 구름이 꽉 찬 겁니다. 자, 이런 정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무엇이냐 이 정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렇죠? 이 정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게 이제 타프 보는 법이고요. 물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이트 말고도 뭐 휴대폰으로 보실 수 있는 사이트 되게 많고요. 아마도 미국 분들이 많이 갖고 다니는 포플라이트 같은 앱, 유료 앱이죠. 그런 앱들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도 구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윈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윈드 정보는 그러니까 각 공항에서의 이착륙할 때의 윈드 정보는 이미 구했고, 뭐가 있냐면 타프가 아니고 윈드 정보는 어디서 구하냐면요. 여기 포캐스트에 윈드 템퍼러처라는 게 있어요. 윈드 템퍼러처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 동네인데 이 동네 보면 여기에 산타베바라도 마침 있네요. 여기도 있고. 근데 이런 고고도 윈드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항마다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게 온타리오인가 하는 공항이 있는데 우리 아까 출발했던 샌버나디노 공항하고 비교적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는 정보를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은 정보는 뭐가 있냐면 여기 레벨. 우리 플라이 레벨은 100 단위로만 쓰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레벨을 치면 300이니까 무슨 트랜지션 알티튜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6000피트에서의 바람이에요. 그게 아까 본 거보다 이것도 이 모양이 달라졌죠? 이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 정보를 쓰긴 좀 그렇고 요 정보를 우리 쓰기로 하죠. 여기 보면 온타리오에서의 포캐스트 윈드가 특히 여기에서 6000피트에서 게다가 요 밸리드 타임도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6000피트의 밸리드 타임이 1200 UTC가 표준이시죠? 17일.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6시간 단위로 바뀌네요. 포캐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착륙하고자 하는 예상 시간에 맞는 걸 고르셔야 되겠죠. 조금씩 바뀔 테니까. 당연히 시간대에 따라 바뀌지 않겠어요?
그 바뀐 거를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찾아서 제가 이게 샘플로 만들 때 이렇게 썼다는 걸 여기다 표시를 해놨어요. 좀 키워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샌버나디노에서 세인트 바바라로까지 이렇게 뭐 이름도까지 친절하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사용한 정보는, 그러니까 사용한 그 기상 정보는 아까 요 페이지에다 이제 표시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중간에 인라우트 윈드는 요 온타리오 걸 택했고 6000피트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대는 여기 특별히 표시하진 않았지만 그 여기서 보셨듯이 예상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대 있고 요거를 잡아온 거예요. 요걸 잡아서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윈드 210에 14노트고 템퍼러처는 15도다. 그러니까 6000피트에서의 아웃사이드 에어 템퍼러처가 15도다. 그 섭씨고요. 이런 걸 적었고요. 자, 요것도 조금만 알아봅시다. 매그네틱 베리에이션. 그 한국말로 편각이라고 그러죠. 편각. 참고로 우리나라의 편각은 그 6도에서 7도 정도의 웨스트입니다. 6도에서 7도 정도 웨스트고요. 미국은 이 LA 쪽, 이 서부 지역은 이스트 편각이고요. 저 동부 지역은 웨스트 편각입니다. 꽤 그 편각 차이가 심해요. 특히 북쪽으로 갈수록 편각이 휙휙 바뀝니다. 그 캐나다 쪽에 그 뭐라 그러죠? 그 자북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무튼 이거 12도고 그거를 보통 마이너스 10이라고 얘기해요. 뭐 웨스트 이즈 베스트, 뭐 이스트 이즈 리스트 이렇게 영어 미국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외우든지 간에 이게 필요해요. 이 숫자가 왜 필요하냐면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윈드 정보를 구했잖아요. 지금 여기 이 정보, 요가 그 포캐스트고 얼로프트 정보, 그러니까 그 고고도에서의 지면풍이 아니고 우리 땅에서 재는 바람이 아니고 높은 고도에서의 그게 6,000피트가 됐든 3만 피트가 됐든 그 높은 고도에서의 바람 정보는 기준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지면풍은 마그네틱 노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우리 자석 나침반을 가지고 하는 그 방향을 기준으로 하고요. 고고도는 고고도는 진북 트루 노스를 기준으로 바람을 측정합니다. 또는 발표합니다. 그런데 바람의 방향이라는 게 1도, 2도 뭐 정확하게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들, 우리나라도 이 친구들이 좀 이상하네. 기상청에서 무슨 기상청이든 간에 발표하는 바람은 그 다 10단위로 반올림 해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면 273도에서 불어온다 그러면 270 이렇게 하지 273에서 봅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자, 그것 때문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계산하는 모든 것은 다 마그네틱이에요. 자북. 왜냐하면 VOR의 방향도 자북이지 나침반도 자북이지 차트도 자북으로 돼 있지 다 자북이니까 다 마그네틱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걸 환산해야 됩니다. 진북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그런데 항공에서 진북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고고도의 바람. 그 정보는 진북이에요. 혹시 뭐 나중에 지금 오늘 광장에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GPS를 기준으로 하는 RF 항로는 진북을 기준으로 합니다. 뭐 그건 좀 복잡한 얘기고요. 어떻게 하셨죠?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요게. 그 다음에 퓨얼 캐패시티 나중에 연료 계산할 때 연료 양 남은 거 계산하려고 쓰는 건데 53갤런 유저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찾은 세스나 모델 SP의 그 POH에서 찾은 겁니다. 근데 이건 비행기마다 아마 비행기 모델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게 46짜리도 있고 53짜리도 있고 아마 56짜리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그리고 모든 그 세스나 비행에서는 출발할 때 비행 그 연료통에 꽉꽉 채웁니다. 나는 뭐 한 30분이나 1시간만 비행할 거니까 괜히 무게 그거 다 들고 다닐 필요 없잖아. 그러면 연료에 한 3분의 1만 넣어야지. 안 됩니다. 규정상 그렇게 안 합니다.
자가용 비행기, 즉 내가 내 비행기 가지고 하는 건 아무도 뭐라고 안 하겠지만 그거 절약해서 그 무게 절약해 하는 것보다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세스나는 항상 연료를 꽉꽉 채운다. 땅에 내려가면 기름부터 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복잡한 얘기인데 컴파스 데비에이션이라는 거는 사실 여기서는 오늘의 차트에서 필요는 없는데 제가 강좌를 위해서 한번 넣었어요. 컴파스 데비에이션이 뭐냐면 그 세스나 같은 경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경비행기 아니라 좀 큰 비행기도 마찬가지인데 그, 그, 가만있어 보자. 마찬가지인데 그 컴파스가 어디 달려 있는지 아시죠? 대개 계기판 한가운데 계기판 위에 또는 그 앞유리창 위쪽에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 백미러 달려 있는 리어뷰 미러 달려 있는 고기쯤에 대개 컴파스가 있어요. 그렇게 위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 다른 그 기계 장비들, 전자 장비들도 있고 뭐 전기 통하는 데가 많잖아요. 모든 전기가 통하면 전기 있는 곳에 자기가 있다. 뭐 그런 거 아세요? 전기장과 자기장은 쌍둥이다. 뭐 이런 그 전기 흐르는 곳엔 자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나를 날고 있는 비행기는 당연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의 자기장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내가 컴파스라고 어디 비행기에 달아놔서 그걸로 방향 좀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아니 이게 지구 북극 자국 해가지고 방향을 가리켜야 되는데 비행기 안에서 뭔가 발생하는 그런 자기장 때문에 컴파스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즉 부정확할 수 있잖아요. 네, 실제로 부정확해집니다. 그런데 그 부정확이 이게 또 같은 비행기라고 다 같지가 않아요. 비행기 한 대 한 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뭐 요런 거 이렇게 누군가가 붙여놨어요. 비행기 주인이나 아니면 저 그 비행 학교 그 비행기들 같으면 거기에 강사 누군가가 이렇게 해놓고 강사가 아니라 정비사가 해놨을 거예요. 이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이게 뭐냐면 자 내가 헤딩 000으로 가고 싶으면 스티어 000 놓으면 된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보면 헤딩 090으로 가고 싶으면 이스가 090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나는 085로 가야만 된대요. 스티어가 뭐예요? 우리 자동차 우리 한국말로 핸들이라고 그러는 게 영어로는 스티어링 휠이잖아요. 방향을 085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나는 헤딩 090으로 가는 거예요. 뭐 이런 5도씩이나 차이가 나나? 네, 납니다. 근데 그게 재수 좋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게 이제 여기 보면 대충 30도 단위로 그걸 해놨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컴파스 데비에이션이라고 해요. 그 줄여서 데비에이션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비행기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비행을 배우시는 입장에서 또는 비행기 내 자강 비행기가 아니고 이제 그 렌탈들을 많이 하니까 정확하게 어떤 비행기가 렌탈될지 모르는 환경에서 이거를 다 찾아낼 미리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 차트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그 맛보기 의미로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하나 찍어왔어요. 요 이제 카피하기 좋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컴퍼스 데비에이션을 적용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실제 비행기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같은 세스나 같은 모델로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그 인라우트 윈드는 온타리오 것을 쓰기로 했어요. 온타리오 맞나요? 아무튼 여기 걸 쓰기로 했어요. 그게 이제 아까 이걸 제가 준비할 때 찾은 그 값은 요거예요.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6천 요런 식의 포캐스트를 보면 얼마가 나오나? 조금 다르게 나오죠. 윈들은 30에 21노트 16도 섭씨에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그 시간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요걸 적용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제는 이제 이거를 봅시다. 그 오리지널에서부터 데스티네이션까지 우연찮게 그냥 한 페이지에 딱 들어가게 했네요. 그렇죠? 이게 길어지면 뭐 한 장 더 쓰면 되죠. 짧으면 좀 덜 쓰면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이렇게 쓴 거는 쓰기도 했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정답일 필요도 없고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지나가는 그 웨이포인트
들은 아까 그 어디 갔어? 여기서 보셨잖아요. 아, 이거 말고 아까 처음 여기 쫙 나왔던 거 보셨죠? 그게 다 쓰면 이겁니다. 그런데 그럴 일이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 그 ATC 관제에서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노벤버 1, 2, 3, 4 또는 세스나 1, 2, 3, 4 여기에 엘모에서 뭐 헤딩을 어디로 가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엘모가 없어요. 제 표시에는. 그렇죠? 근데 이렇다고 이걸 또 다 넣자니 이거 하나하나마다 또 이걸 다 계산해야 된다는 소리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필로 쓰든 뭐로 쓰든 간에. 그래서 그건 또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제가 일종의 타협을 한 겁니다. 주요 포인트만 넣어보자. 주요 포인트 뭐자. 여기서 보자. 먼저 보죠.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오리진 공항 이름 또는 공항 코드. 근데 요거는 탑 오브 클라임이에요. 언제쯤 내가 그 원하는 고도에 도착할 수 있는 거 대충 봤더니 이 첫 번째 만나는 세 글자짜리는 VOR이죠. 파라다이스 VOR까지는 그 이전에 6,000피트에 도달할 걸로 예상이 됐어요. 그래서 먼저 넣었고요. 그다음에 파라다이스까지 갔고 그다음에 펌스 그다음에 VNY 세 글자니까 VOR이죠. 반 루이스 이거 LA 근처에서 비행하시는 분들은 뭐 산타모니카나 반 루이스 이런 건 좀 유명하게 아실 거예요. 큰 VOR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건 뭐지 필모라고 하는 또 다른 VOR이고요. 디노는 웨이포인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쾅까지 나오네요. 이 쾅도 제가 찾은 게 아니고 아까 그 테크라우트 타워 인라우트 컨트롤 라우트에서 자동으로 찾아준 건데 굉장히 이름이 되게 한국적이에요. 영어적 분위기가 물론 영어로 써놨지만 어디 그 한국인 관계자가 만든 웨이포인트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예를 들면 뭐 김광식의 그 광 딱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자, 그건 작각설하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포인트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이 뒤에 있는 거 나중에 설명드리고 하나씩 봅시다. 특히 VOR은 그 주파수 미리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이것 써놓으면 좋은 이유는 당연히 주파수가 이렇게 좀 겹치게 보이지. 제가 좀 포인트를 잘못 입력한 모양이네요. 이거 위치를. 아무튼 이렇게 잘 써놓으시면 굳이 다시 차트 안 찾아보시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그 VOR 주파수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더 정성스럽게 하시려고 그러면 여기에 몰스 코드 그림이라도 그려놓으시면 그 아이디 코드요. 그러면 다시 안 찾아보고도 그 코드 확인하는데 쉽게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요 중간 과정은 코스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특히 이제 항로를 탈 때는 이렇게 V186 이렇게 이거 V라는 항로는 이제 그 미국에서 쓰는 항로인데 이건 빅터 항로라고 그래서 빅터가 VFR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저고도 항로입니다. 저고도. 저고도는 기본적으로 18,000보다 높으냐 작으냐 하는 그런 18,000 맞나요? 2만 피트가 1만 피트가 그런 기준으로 항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워낙 항공이 복잡하고 발달되어 있는 나라라서 구별이 참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에 비하면 조금 두리뭉실 넘어가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 VFR 빅터 항로예요. 빅터 186. 이걸 딱 찍어보면 요 좀 빨갛게 표시되는 부분이 그 항로고 디노라는 데서 빅터 27으로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가야 되는 경로는 굉장히 짧네요. 실제로. 그 다음에 광까지만 가는 거예요. 여기 디노에서 광까지 굉장히 짧은 구간인데 그 짧은 구간을 항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안 해도 돼요. 다이렉트라고 해도 이 정도는 되는 거죠. 그다음에 광에서부터 그 이 구간은 이제 랜딩에 필요한 구간이에요. 어프로치하는 구간이죠. 여기는 스타가 거의 적용하기도 힘든 그런 고도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공항에 그 활주로가 몇 개 있는데 주로 쓰이는 그 활주로는 좀 나중에 보죠. 아무튼 이건 이제 착륙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어라이벌 또는 어프로치 코스입니다.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표시했고 대충에 보면 여기 그 샌버나디노에서부터
탑 오브 클라임까지 그 실제로 여기 가는 경로가 그 파라다이스까지 가는 경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샌 버나디노에 어, 가 뭐가 있냐면 여기 그 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이거 보셨는지 몰라. 테이크오프 미니멈에 보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테이크오프 미니멈에 샌 버나디노를 다시 한번 보면 이번에 이제 그 이거 비행하려고 비행기 엑스 만드는 거니까 어디 갔어? BQRS 샌 여기죠. 요거 보시면 여기 디퍼처 프로시디어가 나와요. 그 런웨이 2 또는 런웨이 2 4 런웨이 6 또는 런웨이 2 4인데 런웨이 6는 지금 그 활주 방향이 대충 이렇게 되는 건 기억나. 이건 뭐 당연하죠. 6하고 6 이사니까 이렇게 6로 갈 때 클라이밍 라이트 턴.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돌아서 가라. 런웨이 2 4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할 때는 클라이밍 레프트 턴. 이렇게 가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올 에어크래프트 아무튼 6위로 가든 6에서 뜨든 2사에서 뜨든 그 클라임 다이렉트 파라다이스 볼탁이에요. 그죠? 아무튼 이 뒤에 것도 뭐 원하시면 읽어보시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아서 또는 이렇게 돌아서 파라다이스까지 가라는 건데 그 그림이 여기에 잘 아니야 어디 갔죠? 잘 보이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돌든 거의 뭐 여기 다이렉트로 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근데 가는 거리가 얼마냐면 여기 이 차트상에 직선 거리로 치면은 그 18마일로 돼 있잖아요. 18마일로 돼 있어요. 그 세스나가 6,000피트까지 올라가는데 18마일에 를 가는 동안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다. 세스나 172 기준으로 있습니다요. 다른 세스나도 그 정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그냥 대충만 이렇게 그린 거예요. 대가 이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탑 오브 클라임에서 파라다이스까지는 다이렉트로 간다. 그게 무슨 방향이든 간에. 왜냐하면 여기 이거랑 같겠죠. 그래서 우리 다이렉트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D자에다가 줄 하나 찍어서. 이게 다이렉트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은 빅터 1A6를 따라서 간다. 세 글자짜리들은 VOR이다. 다섯 글자는 우리 흔히 말하는 웨이포인트다. 세모되어 있는 세모로 표시된 웨이포인트다. 이런 거고요. 여기서 빅터 27으로 가는 건데 그거 뭐 아까 보셨듯이 굉장히 짧아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착륙은 대충 이 방향으로 가서 할 거다. 그것도 그려놨어요. 자, 고도는 탑 오브 클라임까지 가면 6,000피트 맞겠죠. 그게 탑 오브 클라임이니까 거기서부터 계속 6,000만 유지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 그 루트에서 루트 찾았을 때 이거 6,000피트로 가기를 권장하는 루트예요. 그런 루트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어디 광까지도 여기 광이라는 포인트까지도 6,000피트를 유지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 착륙할 데스티네이션 공항의 고도가 10피트밖에 안 돼요. 바닷가인가 봐요. 10피트면 우리가 한 3미터 정도죠. 3미터보다 높은 파도가 치면 공항에 침수된다는 뜻인데. 아무튼 자 그렇고 자 보십시다 이제 윈드 이거는 아까 그러니까 우리 메타에서 본 또는 우리가 좀 그 비행 계획이 좀 늦어진다 그러면 포캐스트로 해서 보는 그런 그 디렉션, 벨로시티, 그러니까 윈드 몇 260 at 9 하고 템퍼레처 현재 온도 또는 포캐스트 되면 그 시간대의 온도로 보면 되겠죠. 탑 오브 클라임부터는 온도가 점점 그러니까 온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신 게 요거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이게 어디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고고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출발할 곳은 여기쯤. 그러니까
뭐 한 여기쯤에서 정보를 제공한 것이면 대충 평균을 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좀 아쉽죠. 그 길면은 이렇게 좀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차피 이것은 그 모든 바람은 일정하게 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예상 어디까지나 그 크게 틀리지 않은 예상이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요 부분이 이제 그 바람과 그 기온, 바깥 기온 그걸 설정한 거고요. 제일 바깥은 당연히 이 착륙할 그 공항의 포캐스트의 그 바람과 그 현재 상황이겠죠. 요즘 여름이 됐으니까 꽤 높은 온도죠. 자, 그 다음은 카스, 타스 맥주가 아니고요. 캘리브레이티드 에어스피드, 트루 에어스피드. 이게 좀 복잡해요. 테이블로만 보면 쉬운데 내가 그럼 카스로 계산할래, 타스로 계산할래, 또는 인디케이티드 에어스피드로 계산할래. 그러니까 우리 계기판에는 아예 인디케이티드밖에 없잖아요. 그 동그란 식스팩 계기판에는. 그래서 이건 좀 어림잡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그 순항할 때의 속도 그 카스 또는 IAS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차이를 그 세스나 기계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카스라는 건 이제 캘리브레이트에서 뭘 캘리브레이트 하냐면 예를 들면 뭐야 그 비행기에 앵글 오브 어택이 있으면 각도가 좀 어긋나잖아요. 실제로 진행 방향하고 비행기의 그 속도계를 재는 그 피터관의 각도가 딱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상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어긋나는 걸 보정해 준 게 캘리브레이트거든요. 야, 오늘 그 속도까지 다 설명하자면 복잡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했는데 특히 그 중에서 타스는 제가 뭘 적용했냐면 어디 갔냐? 이게 지금 그 세스나 172S의 POH 어느 참고로 그 비행기 POH는 비행기 한 대마다 한 권씩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 장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비행기에 맞는 POH가 있어요. 이거 뭐 이 소유주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냥 비슷해 보이는 걸 갖고 왔습니다. 그 실제로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자기가 몰아야 될 세스나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비행기의 POH가 필요합니다. 엔진 출력도 다를 수 있고요. 그 세스나도 모델이 같은 172라도 모델이 많아요. 그뭐 172 SR 뭐 N 뭐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요 끝에 붙은 게 그거에 따라서 그 엔진 출력도 다르고요. 연료 탱크 양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봤더니 제가 여기서 뭘 본 거죠? 아,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크루즈 퍼포먼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퍼포먼스 그 챕터에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크루즈부터 먼저 보십시다. 6000피트에서 스탠다드 템퍼레처는 그 지면 해상 고도에서 15도가 스탠다드예요. 근데 그거보다 20도가 높으면 얼마겠어요? 35도. 한여름이 되겠네. 한여름 낮이 되겠네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요 두 개의 한 중간쯤은 되는 것 같죠. 25도쯤 된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중간쯤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근사법을 써야 되니까. 자, 그런데 6000피트에서 6000피트에서 그 엔진을 몇 RPM 얼마로 돌릴 거냐? 프로펠러 엔진이래. 프로펠러를 RPM 2400 또는 2500 이렇게 돌리거든요. 예를 들면 요거를 돌린다고 보죠. 이거야. 죄송합니다. 2500을 돌린다고 가정해 보죠. 요거. 스탠다드일 때 요래요. 근데 그 여기 BHP, 뭐 브레이크 호스 파워 이건 그러니까 출력이 몇 마력이냐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어디 뭐 계산할 방법도 없고 그건 이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그때의 KTAS 뭐예요? 너트 트루 에어 스피드잖아요. 트루 에어 스피드 114. 여기 스탠다드일 때 20도가 넘으면 스탠다드보다 즉 한여름에는
112 그 정도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가 실제로 조종할 때 그 RPM을 프로펠러 RPM을 세스나 같이 픽스드 피치 프로펠러는 프로펠러 RPM이나 엔진 RPM이랑 기본적으로 같은 거죠. 그러니까 2500으로 돌리기로 하십시다. 또는 2400을 하려면 요 하나 아래 거 적용하시면 되고 저는 그래서 요거 114하고 112의 중간값을 택했어요. 타스 값으로. 저렇게 가면 요렇게 가면 타스가 113이 나오더라라는 거거든요. 그 만약에 이거 무슨 이걸 검증 받을 때 교관이나 시험관이 이거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찾은 건데요. 이래야죠. 그렇죠? 그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이 테이블은 뭐 할 때 쓰는 테이블이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2550 파운드인데요. 이 2550 파운드는 사실은 이 세스나의 최대 중량이에요. 최대 중량이 일반적으로 아니거든요. 최대 중량은 그래도 사람 4명 타고 기름도 꽤 넣고 가방도 이렇게 뭐 많이는 안 넣더라도 뭐 두세 개 넣고 할 때의 최대 중량이 이 정도니까 사람 2명밖에 안 타면 대충 한 2300파운드 정도가 나올 거예요. 세스 같은 경우에. 그럼 그때 이 테이블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 POH에는 그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크루즈 퍼포먼스는 여기 하나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제일 무거울 때 이 정도 쓴다니까 그보다 더 잘 나오면 잘 나왔지 안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최대 중량이 아니면 그러면 이거보다 성능이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을 테니까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름도 더 작게 쓸 거고. 아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는 GPH 갤런 퍼 아워입니다. 즉 연료를 얼마나 소비하냐 한 시간당. 여기 보면 9.0 있고 여기 8.5 있잖아요. 그 중간쯤 잡아서 좀 보수적으로 8.8로 잡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 좀 이렇게 연료가 얼마나 쓸 거냐 그러면 많이 쓸 거라고 계산을 해놓으면 실제로 뭐 장시간 비행을 했을 때 남은 연료가 계산된 것보다 좀 더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고 우리가 한국말로 보수적으로 영어로 뭐 컨저버티브하게 계산한다고 하죠. 아슬아슬하게 하지 않게 좀 넉넉히 여유를 두고 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어디까지 했나 요 했죠. 그리고 이륙할 때는 요 순항이고 이륙할 때는 이건 또 뭐 또 교관님들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스피드를 얼마로 할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캘리브레이트 인디케이티드나 캘리브레이트나 트루나 저고도 그러니까 지상고도 0피트, 1000피트, 2000피트에서는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건 고도가 올라갈수록 트루의 스피드가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대가 교관님마다 좀 다를 거예요. 70피트로 올라가라, 70 노트로 올라가라, 75 노트로 올라가라 이런 게 그 기분 맞춰 드리세요. 이제 아시는 교관님이 하는 거면 이걸 70으로 하든가 70으로 하든가 74로 하든가 이따가 착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착륙할 때의 속도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랜딩하는 어프로치 속도가 아니고요. 적어도 광이라는 곳에서부터 이 포인트부터 공항까지 갈 때의 평균 속도. 실제로 터치다운 할 때야 속도는 뭐 60 노트 그 아래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대충 113m 속도 점점 줄이면서 내려갈 테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이제 대망의 좀 복잡한 게 남았어요. 제가 여기다가 208을 넣었어요. 여기다가. 이거는 서피스 윈드이기 때문에 그냥 마그네틱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이게 208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고고도에서 208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저 위에 보면 208 잘못 넣네. 지금 보니까 이거 220이라고 하십시다. 제가 잘못 넣네요. 네, 200 이게 되게 다 손으로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뭐 머릿속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온 거예요. 자,
그 레포트 아까 그 포캐스트 윈드 포캐스트에서 봤을 때 그게 220이라고 하면 아까 마그네틱 베리에이션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즉 이거는 트루 노스 기준이니까 그거를 마그네틱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때 이게 이스트면은 거기서 11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220에서 11을 뺐다고 생각한 게 208인데 이걸 왜 210이라고 여기서 놨죠? 220입니다. 아무튼 220이었을 때 그 정보가 여기는 208로 계산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그네틱 베리에이션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요건 제가 실수한 거예요. 그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6000피트에서 그 비행하는 동안 다 적용되는 거고 요건 다시 서피스 윈드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됐고 이제 여기로 넘어가십시다. 요걸 넘어가면 요것도 좀 만만치 않아요. 요 뒤에 거 약간 생략하고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뭐냐면 파라다이스 뷰어부터 이제 순항하는 그 항로 따라가는 그 구간인데요. 그 구간을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확대 이게 최대 확대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화면 확대를 할게요. 확대가 안 되네 이거. 예. 아무튼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방향이 이게 사실 요거 없을 때 나오면 나오는데 여기 보면 278이라고 나오죠. 278 레디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경로가 278이에요. 여기 보면 279로 바뀌기도 하고 278로 근데 그게 이게 아마 여기서 근사값 찾느라고 그랬을 거예요. 1도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을 때 여기 280으로 나오던데. 예, 아무튼 그래요. 이제 이렇게 이건데 이 상태에서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해보겠. 이것도 아닌데. 여기 보면 조그만 숫자로 뭐가 보일 거예요. 이거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확대가 최대로 안 되는데 아무튼 차트에서 잘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확대가 안 되지? 축소는 되는데. 예, 아무튼 요 글자가 작습니다. 그 작은 걸 뭐 어떻게든지 확대를 해서 좀 보세요. 그거 보시면 요거 278 따라가고요. 여기쯤 되면 여기 가면 여기 또 조그만 숫자가 보여요. 그게 이걸로 하면 보일래나?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이네요. 그 월드로 말고 인라우트 L3, L7 요게 포함된 그 차트 이름이거든요. 이제 이 차트가 넘어가네요.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이게 L3가 될 거예요. 아, 이게 L3고 이러면 아무튼 요거 찾아보면 나와요. 이거 그 L7인가로. 지금 그거 하면 또 로딩 시간 걸리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278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또 각각의 그 거리들도 쭉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파라다이스부터 그 다음 잡은 지점이 펌스예요. 펌스. 여기 있네요. 여기까지의 거리가 요거 다 따져보거나 이 차트 보는 법을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뭐 거리 표시들이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그 거리가 얼마냐면 두 개 사이의 거리가 34마일이에요.
이거 반올림 다 된 거예요. 뭐 33점 얼마일 수도 있고 34점 얼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을 갈 건데 여기 보면 디스턴스 있잖아요. 그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278이잖아요. 278. 여기 보면 278 나왔죠. 요거. 요걸 요렇게 조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럼 갈 수 있죠. 요 칸이에요. 요 칸. 278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레프트 라이트 윈드 WCA 윈드 코렉션 앵글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면 내가 마그네틱 코스 278 코스를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걸 보정을 해줘야 되죠. 그게 또 얼마냐?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그 파일럿들은 많은 파일럿들이 그거를 그 E6B라고 하는 그 딱딱한 종이 또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 여기 그거 있나? E6B라는 걸 저도 한 30년 전에 사놓고 신기해서 뭐저 사용법도 좀 공부해보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 지금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E6B 아니 30년 전에 쓰던 걸 지금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보면 나올려나? 이런 거 이거 이게 이거 비싸요. 종이로 되어 있는 놈이 이거 하나 적어도 몇천 돈만 원 줘야 될 거예요. 그 앞뒤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요 안에 거 돌아갑니다. 좀 신기하게 생긴 놈인데 이걸로 별의별 계산을 다 해요. 오, 별의별 계산을 다 합니다. 세상이 디지털로 바뀌었는데 이게 아직도 쓰이고 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집에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엊그제 찾아보니까 어디다 뒀는지 도저히 못 찾겠어요. 또 어디 버렸는지 안 버렸을 것 같은데 뭐 저도 실제로 쓴 적이 너무 30년 됐습니다, 진짜로. 아무튼 이걸로 계산을 하시던가. 요즘은 E6B라는 거를 그, 그, 그 기능을 다 가지는 마치 전자계산기나 휴대폰처럼 생긴 장비도 있고요. 아니면 E6B라고 하는 그 기능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앱,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나 넣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나오고 있고요. 방법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비행하시는 분들은 이 차트를 진짜 이건 일종의 자이기도 하고 컴퓨터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이거를 잘 익숙하게 쓰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게 그 앱이에요. 이거 그 앱 아까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앱이고 지금 제가 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여기서 찾아서 그 기능하는 걸 찾아서 넣어야 되죠. 자, 이제 봅시다. 여기 우리가 가야 될 그 마그네틱 코스가 이거 한다고 그랬죠. 여기 한다고 그랬죠. 여기 278이에요. 여기 278 코스가 278이고 바람이 어디서 부냐면 아까 코렉션을 해가지고 그때 바람이 208에서 불었어요. 바람을 208 아니다. 트루에어 스피드. 트루에어 스피드가 아까 113이라고 했죠. 두 번째 칸이 글자가 좀 흐리네요. 여기 113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항목은 윈드 디렉션이 208이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 있는 거 윈드 디렉션 208. 자, 하나 남았습니다. 윈드 스피드 14 14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거는 278인데 빨간색 278인데 헤딩을 뭘로 잡아야 되냐면 271로 잡아야 돼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278에 트루 스피드 이거에 윈드 디렉션 208에
윈드 스피드 14. 윈드 코렉션 앵글이 아까 6으로 나왔었는데 왜 지금 6으로 나온 거 맞죠? 여기 7로 나오고 있네요. 이게 웬 반올림도 아니고 278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트레어 스피드가 좀 바뀌었나? 예를 들면 120으로 하면 이거 이렇게 나오네. 요게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요거 정확하게 다 넣으시면 그 실제로 여러분들 작성을 많이 하신다고 하면 요거 다시 한번 보세요. 1도 차이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 바람 방향이 어차피 우리한테 오는 정보 자체가 10단위로 반올림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1단위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걸 일단 6이라고 가정하면 그 윈도 커렉션 앵글이 그 마이너스 6으로 계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여기 마이너스 6을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278로 가기 위해서 코스 178로 가기 위해서 헤딩은 바람 방향을 보정하기 위해서 272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그게 요 마이너스 6이라는 차이가 윈드 코렉션 앵글이에요. 271을 줘야 돼요. 그런데 자 그러면 자 이런 상황이 이게 딱 맞았다고 치면 진짜 271을 놓으면 가느냐? 아닙니다. 왜 아니냐? 이거 밑에 플러스 마이너스 데비에이션이라는 게 있네요. 제가 여기다 플러스 4라고 썼어요. 이게 뭐였냐면 아까 기억나세요? 요거 내 비행기에 내가 몰 비행기에 나침반 바로 밑에 요렇게 붙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78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여기잖아요. 여기 또는 여기 사이죠. 270에서 300 사이인데 요거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70을 가기 위해서 274를 놔야 된대요. 즉 플러스 4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300을 하려고 그러면 303을 해야 돼. 플러스 3을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는 아무래도 이쪽에 가까우니까 플러스 4를 하기로 해요. 그래서 여기에 요 베리에이션에 4를 쓴 거예요. 플러스 4를. 그러니까 그 이제 헤딩 272를 가기 위해서 내 헤딩 인디케이터가 이제 뭐야 컴파스가 틀리기 때문에 요건 컴파스 헤딩입니다. 컴파스로 따지면 276이에요. 자 여기서 퀴즈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조정석에 앉아서 헤딩을 잡을 때 컴파스로 잡는 경우가 몇 퍼센트나 있으세요? 거의 대부분은 컴파스로 잡지 않습니다. 그럼 뭐로 잡아요? 자이로, 디렉셔널 자이로로 잡습니다. 세스나 계기판으로 따진다면 그, 뭐냐, 에티튜드 인디케이터 바로 아래에 있는 거, 디렉셔널 자이로. 또는 좀 더 좋은 비행기는 HSI로 잡습니다. 즉, 컴파스 안 쳐다봐요. 근데 그 디렉셔널 자이로라는 놈은 시간이 지나면 에러가 그 어큐뮬레이트 쌓입니다. 그 오차가 점점 쌓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규정상이 제가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30분인가 10분인가 하는 사이마다 나침반하고 이걸 맞춰줘야 돼요. 아무튼 컴파스로 따지면 요렇게 놔야만 간다는 거고 실제로 우리는 컴파스가 아니고 디렉셔널 자이로 놓으면 이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이런 언지를 드렸을 때 이런 이 복잡한 걸 다 할 필요는 현실적으로 없어요. 게다가 아니 우리 IFR이잖아요. 파라다이스에서 이거 갈 때 언제 헤딩 보고 갑니까? 트랙 보고 가지. 어? 그 VOR 인디케이터에 그 CDI 니들 한가운데로 맞추고 가는 거잖아요. 바람이 어떻게 불든 간에. 그쵸? 실제로 이거 안 써요. 이런 거. 비행 중에 이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이거 왜 하느냐? 또는 왜 교관들이 이걸 하라고 하느냐? 간단합니다. VOR 신호 꺼지면 어떡할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물어보는 거죠. 그쵸? 내부 고장 났어. 그럼 어떻게 갈 거야? 응? 라디오 고장 났어.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로스트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어떡할래? 질문하는 거 똑같이 그 내부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 파라다이스고 뭐고 간에 못 잡을 거 아니에요. 또는 처음엔 잡혔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피식피식하고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바늘이 헷갈리네? 그럼 어떡할래? 그럴 때 이거 놓고 가야죠.
메이데이를 하든 뭐 VFR로 돌리든 하든 어쨌든 간에 그쵸? 이제 그런 공부 목적으로 쓰는 거다.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좀 더 가보십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요 구간의 거리는 차트에서 아까 이 차트에서 잘 따져보시면 나옵니다. 잘 따져보시면 나오고요. 어, 그게 이제 처음에 이거 다 합해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139가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이거는 이착륙 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또 당연히 ATC에서 다이렉트 어디로 가라고 하는 그런 변수가 나올 수도 모르고 홀딩하라 그런 변수가 나올 수도 있고 예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틀린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하지만 적어도 나는 이런 식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 각각의 구간의 거리고요. 그거 이제 그거 총이 토탈이 139니까 그 남은 거리가 13을 지나면 126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5를 지나면 121이 남을 거고 그렇게 쫙 써준 겁니다. 그렇죠? 아, 여기 아까 이 착륙할 때 그 상승할 때 착륙할 때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이 컴파스 헤딩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제가 오늘 만든 거에서는 이 착륙할 때 이 공항에 여기 ILS가 이게 기본적으로 양쪽으로 착륙이 가능한데 이쪽으로는 ILS를 해서 이렇게 빙 돌아가요. 이렇게 빙 돌아가게 돼 있고 이쪽으로 착륙하려면 여기서 VOR 착륙이에요. 그러니까 VOR 착륙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VOR을 이렇게 따라가서 거기서 그다음에 그 비주얼로 돌아가서 착륙하는 거예요. 서클링 비슷하게 공식적으로 서클링은 아니지만 근데 그 아까 보니까 바람이 이쪽 뭐 200인가 이쪽에서 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계산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 이 ILS를 탄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상이 되면 당연히 특히 이 마지막 레그에서 마지막 구간에서의 이 거리가 길어지겠죠. 뭐 그 정도 된 거고요. 그라운드 스피드. 자, 이제 그라운드 스피드는 우리 트루 에어 스피드 나왔고 윈드 나왔으니까 그라운드 스피드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걸 또 은제 손으로 그 뭐 삼각자 그리면서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코스, 그라운드 스피드, 윈드 크랙션 앵글 찾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여기 이 구간만 보죠. 여기 이제 이 직선 구간이니까 여기 파라다이스부터 펌스 이거 다 같은 기본적으로 같은 헤딩이에요. 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방법만 본 거예요. 여기 한번 찾아볼게요. 좀 줄이죠. 자, 헤딩. 여기서는 이제 컴파스 헤딩이 아니라 마그네틱 헤딩을 찾아야 됩니다. 넣어줘야 됩니다. 272 트리오 스피드 113이라고 아까 계산했죠? 윈드 디렉션. 윈드 디렉션이 얼마였냐면 여기 208이에요. 208. 윈드 스피드 얼마였죠? 여기 14. 에다가 14를 넣어줘요. 그러면 코스는 279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라운드 스피드가 108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108을 잡은 거예요. 그라운드 스피드로. 그러니까 우리 인디케이티드가 얼마가 나와서 그다음에 트루 스피드 나와서 윈드 스피드 잡고 방향 스피드 잡고 게다가 거기서 윈드 코렉션 앵글 찾아서 어쩌고저쩌고 계산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라운드 스피드가. 그러면 그라운드 스피드가 나오면 예를 들면 34마일을 108 노트의 속도로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게 estimated time in route 즉 요 구간을 가는 34마일 노티컬 마일이겠죠? 마일을 가는데 필요한 시간 여기 나오는 거죠. 그게 34 나누기 108 이걸 분으로 따지면 곱하기 60 하면 되겠죠. 34 나누기 108 곱하기 60 하면 이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각 구간마다 계산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거는 굳이 이렇게 이게 다 분인데 분으로 계산한 건데 3.8분 뭐지 얼마나 정확하게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가겠습니까? 이거 4라고 써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18.9 그냥 19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다 누적하면은 에러가 많이 더 쌓일 거 아닙니까? 네, 쌓이면 좀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많은 경우에 이렇게 소수점까지는 잘 안 합니다. 크게 반올림도 아니고 그냥 올림해 버립니다. 그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거 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반올림도 아니고 예를 들면 소수점으로 0.012가 나오면 그냥 3, 012가 나오면 4로 올리는. 그러니까 18.9는 당연히 19인데 예를 들면 뭐 여기 뭐 11.4, 11.3이다. 그러면 11이죠. 11.4다. 그럼 12로 올리고 이제 내 마음이죠, 그게. 얼마나 보수적일까 하는 거에 대한 규칙은 없어요. 그게 바로 요 하나하나가 estimated time in and out입니다. 그러니까 각 구간, 영어로 렉 하나하나를 요만큼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10시라고 가정을 해보면 출발 시간을, 그러면 이만큼, 빨간 숫자 이거 무시하세요. 10분 뒤에 요만큼 늘어간 거겠죠. 자, 그런데 요거 계산한 거는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처음에 26부터 시작해서 고도 6000피트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릴 건가? 그걸 언제 계산하죠? 왜냐면 고도도 계속 바뀌고 있고 속도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바뀌는 거를 이 세스나 이 책에 그 POH에 아주 친절하게 잘 해놨어요. 아까 2550파운드는 최대 중량이라고 그랬어요. 올모스트 최대 중량입니다. 여기 보면 시간, 연료, 거리 상승하는데 소요되는 게 쫙 나와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자, 우리는 6000피트 갈 겁니다. 아이고, 왜 자꾸 이렇게 굵은 거로 나옵니까? 자, 그러면 6000피트쯤 가면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분당 상승률 FPM이 약 500 나옵니다. 500. 500 이상 못 나옵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은 분당 500피트는커녕 400피트, 300피트 나오기 벅찹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는 좀 나오는데 이 숫자가 FPM이 그 다음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 보면 6000피트 올라가는데 10분 걸려요. 그리고 기름이 연료를 2.2 갤론을 써요. 1 갤론은 3.6리터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13마일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여기 뭐 소수점 없잖아요. 이런데 이게 정확하게 13이겠습니까? 뭐 12.8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넘어가자고요, 그런 거. 자, 그래서 여기다 썼어요. 여기 보면 10 타임 인 아웃잖아요. 에스티메이트 타임 인 아웃 요거 10분 걸린대요. 아예 책에 나와 있는데 뭐. 그쵸? 연료는 얼마 쓰냐고요? 이거는 뭐 그 시간당 얼마 쓰냐를 계산한 게 아니고 이 표 보고 그냥 2.1을 넣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거리 13 걸린 데잖아요. 그 여기 딱 넣었어요. 이렇게 여기 넣은 겁니다. 천육할 때는 이륙할 때는 이거 보고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너 이거 어떻게 계산한 거야? 그러면 무슨 계산 표 보고 넣는데요? 그럼 되죠. 그 무게가 이거보다 가벼운데 아이 그래서 좀 더 보수적으로 한 거잖아요. 좀 가벼우면 이거보다 좀 더 빨리 갈 수 있고 좀 기름도 조금이라도 덜 들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계산이 되면 자, 처음에 우리가 어, 연료를 연료를 가득 채우면은 그 얼마라고 아까 한 게 있었죠. 53갤런. 그 53갤런으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쭉 빼주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2.1을 빼면 51.8이 나오겠죠. 그 각 구간마다 이걸 빼면은 제일 나중에 보면 사용한 연료는 12.5 갤런이 되고 남은 게 40.5 갤런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가는 거리면은 이런 비행은 한 서너 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세스나가 예, 그 연료탱 가스 그
연료를 가득 채우면. 그리고 그럼 이 중간중간에 이 다른 렉에서는 그 연료 소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 보면 GPH를 8.8로 잡았어요. 그 8.8로 잡은 게 아까 뭐냐면 크루즈 퍼포먼스 이거예요. 여기 아까 6000피트 했었잖아요. 여기 6000피트일 때 2500으로 가면 여기 보면 9.0 또는 8.5 요거 이제 스탠다드하고 20피트 20도 어버브. 근데 약 10도 어버브 정도라고 치면 요즘 날씨가 아주 한여름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LA라고 쳐도 그래서 요 9.0하고 8.5의 중간쯤 값 보수적으로 잡아서 8.8을 잡은 거예요. 그 나머지 우리가 순항할 때 6,000피트 순항할 때의 모든 기름은 1시간에 8.8 갤런을 쓴다라고 계산한 겁니다. 그게. 그렇죠? 아주 지겨운 계산이에요. 지겨운 계산. 이거 다 왜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는 이 정도는 할 줄 압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목적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착각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걸 맨날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데 택시 퓨얼이라는 게 있어요. 택시 퓨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딱 이륙 시작하기 그 시점부터 6,000피트 올라갈 때 2.2 갤런 쓴다고 예상되는 건데 실제로 어디 그렇습니까? 택싱 해야 되죠. 그리고 시동 걸어놓고 그다음에 무슨 허가 받아야 되죠. 다른 비행기 지나가면 기다려야 되죠. 앞에 착륙하는 비행기 있으면 또 그거 기다려야 되죠. 뭐 실제 비행기 조종하신 분들 알지만 또 엔진 웜업이라고 해야 되는 경우 있죠. 그런 거 다 하면 그런 거 다 하면 여기에 그 말이 나와요. 애드 1.4갤런. for 엔진 스타트하고 택시하고 테이크업 허가 받고 좀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1.4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줬어야 돼. 그거를 제가 깜빡했어요. 잘못한 건 그래도 알고 말씀드리니까 낫죠. 요거 1.4가 아니라 2.2에다가 1.4를 추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처음에 아예 여기다 3.6 그랬으면 비교적 좀 더 정확한 테이블이 나와 있겠죠. 그럼 착륙할 때는 그럼 뭘 기준으로 하느냐? 솔직히 착륙은 기준으로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착륙할 때는 속도 약 80으로 했다고 그랬죠? 그럼 80노트 착륙은 특히 착륙에는 그 디센딩이 포함되잖아요. 디센딩을 포함하면 그 디센딩 할 때는 거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연료가 많이 소비되지 않죠. 그러나 플랩을 또 열기 시작하면 엔진 RPM을 또 올리죠. 조금씩 저항이 드래그 같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려움 잡아서 여기 보면 대충 우리가 13마일을 디센딩하고 플랩 키면서 그 마지막에 가야 되니까 거의 2갤론이라고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이면 어떻고 2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그 대세 지장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2마일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를 쓰려고 그러면 이제 이거 정도는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 그 주파수들 그 차트에서 찾아가 적어 놓으시면 매번 차트를 찾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특히 바람 정보 이런 것들이 그 라이브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비행하고자 하는 시간에 진짜로 잡은 게 아니고 그 연습 삼아서 한번 잡아본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마치기가 조금 섭섭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이 로그는 이렇게 만들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면은 교관이 잘 만들었네. 그리고 혹시 물어볼 때 이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틀리지 않으면 이게 숫자 하나하나가 이걸 왜 33인데 너 왜 34라고 했니? 왜 반올림을 안 하고 그냥 올림을 했니?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원리를 생각하면 간단한 거잖아요.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하는 건데.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여기서 끝나고 한 가지 팁 내지는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예를 들면 산타바바라 공항으로 가보면 이 공항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지금 90도 꺾인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 보니 보아하니 이 작은 활주로들도 있고 약간 큰 활주로가 있는데 커봤자 이게 6,000피트예요. 며칠 전에 그 번외편 1변 했던 오늘 본 거에서 출발한 공항은 이게 10,000피트예요. 10,000피트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비교적 짧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공항 차트고 공항 차트 보는 법, 특히 그 중에서 IAP 보는 법은 지난번에 샌 버나디노 공항에서 잘 보여드렸고요. 여기도 보면은 IAP 차트가 이거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요 가운데 거 알레브 차트니까 지금 우리 교육 목적상 이거는 안 보겠습니다. 그 여기에 보면 ILS 차트가 있어요. 뭐 좀 복잡한데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지난번에 한두 가지 하나만 잘 봐놓으면 그다음에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 아까 여기 보면 쾅이라는 게 여기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두 단계 더 와서 여기서 이거 인터셉트 해가지고 ILS 인터셉트 해가지고 내려가면 되는 거죠. 그건 뭐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 공항 고도가 매우 낮습니다. 아까 나 어디서 10이라고 봤지 이거를? 어디서 10이라고 봤는데 고도를 10이나 13이나 그 대세 시장 없고요. 자 그런 코 여기도 서클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레스처럼 접근을 해서 서클링해서 이 반대편 활주로 또는 이 작은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차트 말고 또 하나의 그 VOR 어프로치 차트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가 공항입니다. 여기가. 근데 아까 쾅이라고 하는 우리 그 포인트 조금 확대할게요. 쾅이라는 포인트에서 그냥 여기를 거의 이 VOR 쫓아서 그 가비오타라고 하는 이 VOR을 쫓아서 내려가요. 쫓아서 하면서 내려가요. 만약에 우리가 이쪽에서 왔으면 이 잭스라는 데가 IAF가 돼가지고 여기서 프로시디어 턴을 해야 돼요. 프로시디어 턴을 해서 이렇게 접근할 텐데 우리는 지금 위쪽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IAF가 돼가지고 프로시디어 턴을 하지 않고 여기 딱 있네요. 노 PT가 이게 노 프로시디어 턴입니다. 여기서 279, 그 279 방향으로 가서 그냥 279로 헤딩을 찾아 가라는 게 아니고 이 가비오타라는 VOR을 따라서 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가면서 하강하는 프로필은 여기 있죠. 이 잭스라는 포인트에서 2100피트 거기가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고 그 다음부터는 그 어차피 비주얼로 보면서 가야 돼요. 근데 이 활주로의 방향이 이 내려가는 방향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꺾여요. 꽤 많이 꺾여요. 많이 꺾이는데 그 많이가 30도 이내면은 30도 이내면 그런 대로 스트레이트라고 봐줍니다. 30도 이내면 30도보다 어긋나면 스트레이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은 VOR 알파 또는 VOR DM이 알파 이런 차트 나오죠. 이 우리나라 분들 보면 특히 김해공항의 VOR DM이 알파 그거는 우리가 접근하는 방향하고 착륙하는 방향이 30도는커녕 180도도 넘어요. 180도 넘진 않나? 아무튼 90도도 넘어요. 그래서 그 30도가 넘기 때문에 알파가 붙습니다. 그런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자, 만약에 이렇게 접근을 시켰는데 관제탑에서 근데 이 주 활주로 여기서 말하는 이 활주로가 아니고 바람이 밑에서 부니까 15 15 레프트 또는 15 라이트로 착륙을 하라 이렇게 시킨다. 그러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오늘 마지막 주제로 한번 삼아보죠. 자, 조금 어렵습니다. 저 뷰어를 따라가면 이 그림상으로 보면
이 그림상으로 보면 뷰어를 따라가면 대충 이 공항 오른쪽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마도 이 그림으로 보면 뷰어를 따라가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보일 테니까 당연히 보여야 되니까 그 뭐 이 러나이 25를 착륙을 하거나 하겠죠. 여기도 보면 서클링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서클링을 해서 15 레프트를 착륙하라고 관제탑에 시켰다고 가정해 보죠. 잠깐만요. 서클링을 해서 15 레프트를 착륙하라고 그러면 우리 흔히 이 서클링이니까 이렇게 돌아서 착륙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레프트나 라이트나 별 차이 없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가 흔히 요 방향으로 갈 때는 이 활주로에 대해서는 다운윈드죠. 다운윈드예요. 그렇게 우리가 서클링을 하면은 그 서클링에도 규정이 있어가지고 무슨 규정이 있냐면 이 세스나 같은 비행기는 즉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랜딩 속도에 따라서 그런 비행기는 이 어느 포인트든지 간에 예를 들면 이 활주로의 모든 부분에서 1.3 마일 범위를 다 커버를 해요. 여기에서도 1.3 마일을 커버를 해요. 반경. 아까 여기에서도 1.3 마일을 커버를 해요. 이쪽 끝에서도 1.3 마일을 커버를 해요. 그림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덩어리가 다 내 거예요. 서클링 하라는 뜻은 이만큼 비워줄 테니까 알아서 잘 돌아서 내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내가 서클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요 시점에서 서클링 할 때 그 중요한 데피니션 하나가 있는데 서클링은 항상 비주얼 세퍼레이션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주얼 컨택트를 유지해야 돼요. 뭐랑? 활주로랑. 내가 착륙할 활주로랑 비주얼을 눈에 보여야 됩니다. 항상. 만약에 중간에 구름이 슥 지나가서 그게 안 보였다. 그 즉시 미스드 어프로치를 수행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개서 이 서클링을 할 때 그 고도가 얼마가 되냐면 이 고도가 될 거예요. 이 고도. 왜냐면 미니멈까지 내려가 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활주로가 보여 안 보여라고 고민할 정도 되면 굉장히 구름이 낮게 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난 여기까지 내려가야 안전할 거 아니에요. 활주로가 보이려면. 나는 구름이 있고 뭐고 나는 1500피트는 있어야 나는 서클링 할 수 있어. 그러면 서클링 못 하죠. 이런 그 기상이 안 좋을 때는. 그렇죠? 그리고 1500피트에서는 어디서든지 보인다. 날씨가 좋다. 그건 고민도 하지 맙시다. 그거는.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정 대략 여기도 뭐 900에서 1000 사이 정도의 피트 고도에서 어, 서클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미스 어프로치를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표시 있죠. 요 그림. 미스 어프로치 그림 있잖아요. 여기도 어, 여기도 그게 있죠.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여기로 가는 거거든요. 이 차트에 미스터 프로치 그 모이는 점은 여기에요. 여기 골렛으로 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쯤에서 미스터 프로치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심플하죠. 그거는 이렇게 가면 돼요. 이거대로 가면 돼요. 4점 뭐 헤딩 205로 가서 4점 비트로 가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거의 다 여기까지 왔는데 미스터 프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요거 고민되죠. 그렇죠? 그때 미스터 프로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보면 미스터 프로치는 그 아까 그 설명드린 그 이런 식의 그 범위 안으로 들어와서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서클링을 허가했다는 뜻은 당신 비행기는 이 범위 안에서는 장애물 걱정하지 말고 서클링 해도 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그 만약에 이쯤 포인트에서 내가 미스터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안에서 서클링을 시작하면 되고, 그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아까 말한 이 골렛이라는 데로 가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조금 귀찮아도 한번 보십시다. 지난번에 지난번에 좀 우리 좀 특이한 샌 버나디노 공항에서 보면은 어, 이런 게 있었어요. 왜 이게 올라오지? 뭐 아무튼 이 차트 지난 그 번외편 1편에서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확대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 여기도 서클링이 있었잖아요. 여기 서클링이 있어요. 그 이 서클링은 뭐 하는 거냐면, 이게 일, 여기서 이 서클링은 봅시다. 그 북쪽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북서쪽으로는 서클링이 안 되고, 이렇게 가는 서클링, 이렇게 가늘어 또. 이렇게 가는 서클링이었어요. 그렇죠? 어. 자, 그러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자, 서클링 하다가 여기쯤에서 활주로가 안 보인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활주로가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확대할게요. 자, 오늘의 문제 포인트. 문제 포인트. 서클링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걸 제 색깔로 그려 놓을게요. 그러면 서클링의 잘 갈 때의 길이 이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쯤 돼서 아예 그 안 보이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돼요. 원래 있던 미스터 프로치 코스를. 근데 여기쯤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깥으로 나가는 게 답일까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면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정답은 정답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 바깥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적어도 이 차트에서 보장한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아무도 안전하다고 보장을 안 했어요. 이를 똑바로 가라고 했고, 여기서 서클링만 하라고 그랬지, 서클링 하다가 바깥으로 가라고는 안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바깥으로 가라고 그러면 아무도 보장 안 해주니까 일단 나는 안으로 가야 돼. 보이든 안 보이든. 안 보여서 서클링을 이제 미스터 어프로치 하는 건데, 그때 다시 안으로 가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쵸? 그거 중요하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 좋아하는데 이렇게 가서 내려다 보니까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여기쯤에서 안 보여. 다 왔는데. 뭐 그러기 쉽지 않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미스터 프로치 방향은 이 방향인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 가다가 완전히 거의 반대 방향, 미스터 프로치 해야 되는 반대 방향에서 이거 왔어요. 이거 이제 활주로가 안 보여요. 또는 뭐 기타 다른 이유로 미스터 프로치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여기니까 뭐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그냥 나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활주로 안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여기서 돌아 나가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는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서클링 할 때의 안전이 보장된 구역이에요. 그렇죠? 안전이 보장된 구역이에요. 이 바깥은 여기는 안정된 구역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왜 여길 돌아야 되느냐? 이 도는 동안에 고도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안전이 보장된 곳에서 고도를 올려서 서클링, 미스트 어프로치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이 직선 루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서클링을 하다가 그 순간에 미스트 어프로치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거는 활주로 쪽으로 움직인다예요. 활주로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서클링의 허용된 범위에, 즉 내가 안전한 공간이라는 의미예요. 활주로에 다른 비행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있을 리가 없잖아요. 서클링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내 착륙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활주로 쪽으로 움직여서 원래 이 차트, 즉 이렇게 미스터 어프로치 해야 되는 경로를 따라가라고요. 여기서 바깥으로 벗어나지 말고, 낮은 고도에서 바깥으로 벗어나지 말고, 낮은 고도에서는 고도를 올리면서 활주로 쪽에서 올리라고요. 그게 미스터 어프로치를 서클링 중에 미스터 어프로치 어떻게 하느냐의 그 모범 답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가 좀 길어졌는데요. 거의 근 2시간 됐죠? 예, 이 원래 제목, 원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비행 계획서와 내부 로그 만들기. 예, 이런 거 하는 를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차트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그 비행 플라이트 플랜 자체는 그 찾아주는, 여기 저절로 그 TC라고 해서 TC라고 들어서 타워 인라우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만 있는 그런 루트들로만 했는데, 만약에 조금 더 장거리 아니면 그런 식의 정해진 루트가 없을 때는 뭘 고려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긴 이런 항로를 따라가고자 하는데 과연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BOR을 잡아서 갈 수 있나, 중간에 BOR을 못 잡는 구간이 생기진 않나를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거는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간 코스들은 여기 보면 그 미니멈 인라우트 알티튜드가 여기 되게 낮아요. 여기 5,500 있죠. 요게 6,000. 요게 미니멈 인라우트 코스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아까 이런 데는 1,700 있어요. 700이 왜 붙었을까요? 이런 게. 여기 13,500. 좀 그렇죠, 숫자가? 무슨 뭐 만도 아니고 만천도 아니고. 이거 BOR 커버리지 때문에 그래요. 그런 또 묘한 것들이 있거든요. 좀 장거리 할 때 더 장거리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도시가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비월도 좀 촘촘하게 있지만,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런 데는 중간에 비월이 좀 펑하잖아요. 그럼 비월과 비월 사이에 거리가 멀다고요. 거리가 먼 걸 진짜 그 커버가 가능한 건지도 확인해 보는 그런 것도 좀 알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뷰어도 종류가 있어요. 뭐 터미널 뷰어, 로우 뷰어, 하이 뷰어, 각각의 도달 거리가 다르고 도달 고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고, 참 비행기 좀 하려고 그러면 알아야 될 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냥 세스나 타고 관광 비행이나 다니면 제일 좋은데 그거조차도 알아야 될 게 많은 거지요. 네,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근래 시험 보셔야 될 분들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일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